아빠는 의사잖아요. 왜 엄마가 죽어가는 걸 몰랐어요? 아빠가 그걸 빨리 눈치챘더라면 엄마는 아직 살아계셨을 거예요. 제 딸이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죠.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자부했던 저는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7세 응급의학과 의사 박민규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적절한 처치를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내의 죽음이 다가오는 신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가족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순간에 감정이 앞섰던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보는 가족의 변화는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신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최근에 식사를 잘 하시나요? 혹 유난히 피곤해 보이거나 말수가 줄었다고 느끼진 않나요? 혹시 손발이 자주 차갑다고 말씀하시진 않나요? 혹은 화장실 가는 게 힘들다고 하시진 않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신호가 됩니다. 제가 놓쳤던 그 신호들을 여러분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10년 전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6개월 전부터 아내의 몸은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좋아하던 음식에 관심을 잃고 밤에 잠을 설치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의사인 제가 그 신호들을 놓쳤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죽음에 가까워질 때 보내는 5가지 중요한 신호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신호들이 반드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생명을 연장하거나 최소한 남은 시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혀의 미각 상실과 식욕 감소입니다. 제 아내는 음식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의 맛은 예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보, 여기 와서 간 좀 봐줘요. 된장찌개가 너무 싱겁지 않아요?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맛이 변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 끼에 먹던 양이 절반, 그리고 더 줄어들었죠. 미혜 엄마, 오늘은 내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한번 먹어봐요. 그렇게 권해도 입맛이 없네요. 난 괜찮으니 당신이나 어서 드세요. 라며 손사래를 치곤 했습니다. 이런 미각 상실과 식욕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 기능을 축소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식욕 감소는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 아내도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변비가 심해졌고
이것이 두 번째 신호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세요. 딱딱하고 씹기 어려운 음식보다는 죽이나 스프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은 제가 끓인 닭죽이었습니다. 소화하기 쉽고 부드러운 음식은 식욕을 돋울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며 먹을 때 식욕이 증진됩니다. 저는 아내와 늘 함께 식사를 했고 식탁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아내의 식사량을 조금이나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좋아하던 향신료나 양념을 활용해 입맛을 되살리세요. 미각이 둔해져도 익숙한 맛과 향은 식욕을 돋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조금이나마 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이런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아내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매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놓친 것이죠.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하는 건 당연해 라는 생각이 제 판단을 흐렸지요. 여러분, 가족 중에 갑자기 식사량이 줄거나 좋아하던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단순히 연세가 드셔서 그렇지 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꺼리는 주제이지만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제 아내는 평생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패턴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사흘, 때로는 일주일 가까이 화장실에 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화장실 안 갔어요? 벌써 나흘째인데. 괜찮아요. 먹은 게 줄어서 그런가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변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하루 5번 정도 화장실에 가던 아내가 갑자기 밤에 2~3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소변량이 줄고 색깔도 진해졌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보, 화장실 가도 시원하지가 않네요. 잘 나오지도 않고. 이제 많이 늙었나 봐요.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신장과 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핵심 정화 시스템입니다. 혈액을 역과해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의 양과 횟수가 변하고 색이 진해집니다. 이는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변색이 갑자기 진해지거나 화장실 가는 패턴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비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변이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변비는 장 폐색이나 대장염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변 시 과도한 힘을 주다가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도록 권장하세요. 만약 물을 잘 마시지 않으려 한다면 과일이나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항상 물병을 가까이 두고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상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내가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했더니 조금씩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하세요. 현미, 잡곡,
과일, 채소 등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 배, 키위 같은 과일은 맛도 좋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가벼운 산책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임은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경우 아내의 배변 습관 변화를 눈치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안일한 생각이 의사로서 알고 있던 지식을 아내에게 적용하지도 못하고 화를 키웠던 것 같아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배변 습관이 변했다면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때로는 이런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수면 장애와 무기력함입니다. 제 아내는 평생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저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았죠. 그런데 마지막 6개월 전부터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오늘은 내가 간단히 챙겨서 먹고 갈 테니 그냥 쉬도록 해요. 그렇게 말하면 예전 같으면 무슨 소리예요? 일하러 가는데 따뜻한 밥은 줘야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며 일어났을 텐데 그때는 그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밤에도 계속 뒤척이며 잠이 안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깨서 TV를 보거나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죠. 아내의 수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밤에 또 깼어요? 무슨 꿈이라도 꿨어요? 꿈이 아니라 그냥 잠이 안 와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네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 낮에도 계속 피곤해했고 이유 없는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평소 활동적이던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때로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사람 만나기를 꺼리게 된 점입니다. 평소 이웃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하던 아내였는데 점점 혼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옆집 동우 할머니가 놀러 온다고 하던데 만나볼래요? 오늘 좀 피곤하네요. 다음에 만나자고 전해줘요. 이런 대화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 싫어했고 손자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에도 예전처럼 설레하지 않고 억지로 좋아하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활기찬 아내의 모습은 사라지고 축 처진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기력함과 수면 장애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줄이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필수적인 기능 외에는 모든 활동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를 피하는 것은 우울증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몸이 사회적 활동에 쓸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수면 장애는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햇볕을 쬐게 하세요. 아침 햇살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쳐 밤에 더 잘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창가에 앉아서라도 햇볕을 쬐게 해주세요. 저는 아내에게 매일 오전 시간에 마당에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함께 하자고 하니 조금씩 응해 주었죠. 그 시간이 아내의 생체 리듬을 조금이나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작은 움직임이라도 유지하게 하세요. 집안에서 가볍게 걷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사용하면 뇌로 산소 공급이 증가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내와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고 가볍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활동들이 무기력함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었습니다. 셋째, 대화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좋은 추억이나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대화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과거의 추억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의 여행,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함께했던 특별한 순간들. 이런 대화는 아내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분이 계시다면 단순히 노화로 인한 피로라고 넘기지 마세요. 적극적인 대화와 활동 유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근육 축소와 신경계 반응이 둔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단계로 낙상 사고와 직결됩니다. 제 아내는 평소 손재주가 좋아 뜨개질을 즐겼습니다. 복잡한 패턴의 스웨터도 쉽게 만들어내는 능숙한 솜씨를 가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실이 자꾸 빠지지? 손가락이 말을 안 듣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뜨개 바늘을 쥐는 손이 자주 떨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뜨개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취미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컵을 들다가 놓치는 일이 잦아졌고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올리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숟가락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젓가락 대신 숟가락으로 먹어요. 음식 흘릴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손이 자꾸 떨려서 불편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요. 다리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잘 걷던 아내가 갑자기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불안정해 보였고 자주 손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때 더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내를 위로하며 그냥 넘어갔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내는 점점 움직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감을 잃고 활동 범위가 집 안으로 제한되었죠. 손 힘의 약화와 반사 반응의 둔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신경계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낙상과 같은 심각한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낙상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매우 어렵고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20에서 3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손가락 운동을 권장하세요. 손을 오므렸다 펴는 간단한 동작도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고무공을 쥐었다 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없다면 호두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부드러운 스트레스 볼을 선물했고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이 공을 쥐었다 펴도록 권했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도록 권하세요. 특히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하체 운동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하세요. 비타민 B는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미, 견과류, 녹색 채소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데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필요하다면 화장실과 침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저는 아내의 낙상 사고 이후 집안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고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 이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 손 떨림을 호소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로서 이런 증상이 신경계 퇴화의 신호임을 알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손 힘이 약해지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운동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신호는 수족냉증, 즉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심장 기능 약화의 경고로 가장 심각한 단계의 신호입니다. 제 아내는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발이 차가워 아내에게 난로 손이라며 장난스럽게 손을 잡아달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마지막 2~3달 동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아내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에어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끄고 있음에도 상태는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손이 너무 시려워요. 양말을 신어도 발도 별로 따뜻해지지 않네요. 담요를 하나 더 가져다 줄까? 많이 추워요? 내 몸은 덥고 손발만 차가워 이상한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기고 장갑을 끼워주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마사지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색깔도 변했습니다. 점점 창백해지더니 나중에는 약간 푸른빛이 돌기까지 했습니다. 손톱과 발톱 밑이 보라색으로 변했고 말초 부위가 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손가락 색이 이상하게 변한 것 같죠?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그래요. 내일 같이 병원에 갑시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 아침 평화롭게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그 징후가 심장 기능 저하의 명백한 신호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는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족냉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는 심장 기능이 약화되어 말초 혈관까지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펌프의 힘이 약해지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손발과 같은 말초 부위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져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두꺼운 양말과 장갑을 착용하게 하세요. 특히 밤에는 이불을 충분히 덮어주고 필요하다면 따뜻한 물주머니를 발 아래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벼운 순환 개선 운동을 권장하세요. 팔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발목 돌리기, 손가락 움직이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격려하세요. 셋째, 깊은 호흡을 유도하세요. 깊은 호흡은 혈액 속 산소 함량을 높이고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함께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더불어 의사와 상담하여 심장 기능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이 죽음에 가까워질 때 보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미각 상실과 식욕 감소. 둘째, 배변 습관의 변화. 셋째, 수면 장애와 무기력함. 넷째, 근육 축소와 신경계 둔화. 다섯째, 수족 냉증과 혈액순환 저하. 이 5가지 신호 중 한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 모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50년 넘게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의 죽음 신호를 발견해 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신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가족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때론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고통 없이,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신호를 제때 알아차렸다면 적어도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남아있는 가장 큰 후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경험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